안녕하세요. 이제 이춘하 권사님께서 여성교회 총무신데 기도하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반하겠습니다. 분반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나오세요. 오늘 강의가 조금 길으니까 분반이 끝나면 한 25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5분 정도만 일찍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춘하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우리들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의 일상도 주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허락한 귀한 날 2주차 세미나를 줌으로 시작합니다. 학교 교육과 신앙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한 사모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모든 강의의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듣는 우리들에게도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용 권사님. 다 나오셨죠? 네. 여러분 나눔 시간 조금 부족했죠? 네. 조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주 진지하게 이제 건 아이들을 다 키운 엄마들 중심으로 모였는데 지금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이 갖는 고민과 또 우리 나이 먹은 엄마들이 갖는 고민, 그리고 또 신앙이 있는 엄마들, 신앙적으로 키웠던 엄마들과 신앙적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의 세상에서 막 그냥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 모임의 그 차이가 조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이 각각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강을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해보고 싶은데, 좀 강의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힘들지만 잘 참고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녹화된 거를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강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 여러분이 2강에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 하니까 어떤 분들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학교 교육을 어떻게 잘하게 할까? 아니면 성경 공부를 잘 시킬까? 등등으로 많은 오해를 일으킨 2강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셨어요? 학교 교육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총칭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걸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이 시간에?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육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인격을 길러줌? 여기엔 좀 뭔가 제가 관여할 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신앙교육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일. 이게 이제 신앙교육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일이 신앙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원고를 한 3~4번씩 막 뒤집어 먹고 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뭐 짧게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뭐냐면 세세하게 설명은 못 해준다. 그러나 로드맵만 알리자. 여러분이 그럼 이렇게 지도를 딱 펴놓으면 알려주면 여러분이 내 자녀의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겠구나는 여러분이 계획하셔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강의는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드맵을 제대로 보려면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봐야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기질을 알고 지금 자녀 나이의 심리 특성과 영성의 연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서 지혜로운 엄마로서 그 아이에 맞는 축복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욕심은 많고 시간은 짧고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로 성령님의 움직임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웹에서 실력은 자, 첫 번째로 기질을 알고 여기에서는 내 자녀의 기질을 알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애니어그램 유형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MBTI도 있고 다른 성격 유형 따질 게 되게 많은데 그러나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배워본 중에 제일 나아서 이 기질에 대한 부분은 9가지 성격 자녀들을 그냥 특징만 이렇게 착착착 접어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포인트를 두는 거는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사회 심리 발달의 특성과 영성 발달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 사회적인 심리 발달과 영성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발달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알려주어서 아이들에게 거기에 맞는 축복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의 9가지 그 기질적인 그 부분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는 기질이에요. 근데 이 기질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아이가 색깔로 나타나요. 색깔로 나타났다가 색으로 나타나면 나중에 빛깔이 되는 거예요. 여러 성숙 과정을 겪으면서 태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성장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사회 심리 발달과 영성 발달 그걸 합해서 다 올라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빛깔이 돼요. 색깔이 아니라 빛깔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인데 내 자녀는 컬러가 어떤 컬러인가를 여러분이 보는 것이 기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 다르고 둘째 아이 다르잖아요. 이 다름을 이 기질로 다름을 알려줘야 돼요. 달라서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너는 이러한 다름이 있고 너는 이런 다름이 있고 다른 아이는 또 이런 다름이 있다라는 그 형식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열등감 뭐 이런 거 다 연결돼요. 그래서 기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자녀에 대한 기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 부모가 이해하고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니어그램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이 애니어그램 배우신 분들은 책에 보면 자녀 양육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탁 띄워버릴 것 같아요. 띄워가야만 이게 지금 가능해요. 자, 믿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라고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번 시간부터 알게 됐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그것을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강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요 강의를 이걸 명심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명심하면서 과정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0세에서 3세 자녀들의 기질을 어떻게 관찰할까? 얘네들을 말도 못하죠. 뭐 많이 움직이지도 않죠.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0세에서 3세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에 대해서는 특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관찰해야 돼요. 관찰 내용은 뭐냐면 활동량,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자고 깨는지, 규칙적으로 먹는 시간과 양은 같은지,
규칙적으로 배변은 잘 보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촉각의 반응이 민감한지 무던한지. 그러니까 민감한 애들은 자리만 바뀌어도 잠을 못 자잖아요. 또 옷 새로 사준 옷이 안 입는 아이들도 있어요. 맨날 입던 옷만 입는 아이. 이건 촉각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에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여행지를 갔을 때, 또 새로운 자극에 대한 첫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되 그 농도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반응을 살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웃던지 울던지 짜증을 내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웃는 반응으로 자주 나오는지 아니면 짜증을 잘 내는지 그냥 울어버리고 숨어버리든지 도망을 가든지 이 반응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절한지 반응을 봐야 되겠죠. 아니면 산만한지 아니면 집중해서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살피든지 아니면 수동적이든지 적극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요. 내 자녀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근데 그 관찰할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장형인가 가슴형인가 머리형인가를 먼저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형은 아이들이 그냥 행동하면서 생각이 따라오고 느낌이 따라와요. 무슨 생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면서 생각이 되고 느낌이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느낌이 와야 행동하고 생각해요. 무드파죠. 무드파.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애들은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말을 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런 애들은 무드파고 아까 장형 같은 경우는 활동파예요. 근데 머리형은요. 생각이 다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행동이나 느낌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 아이가 0세에서 3세까지 여러분이 살피면서 얘가 가슴형인가 장형인가 머리형인가 살펴서 이 아이가 이 정도까지만 판단해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거예요. 3세까지는 정확한 유형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형인가 머리형인가 가슴형인가를 봐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아 나는 행동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하고 느낌이 따라오는 아이구나를 자기 정체감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아 나는 이런 아이구나. 근데 우리 동생은 생각을 해야 행동과 느낌이 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행동이 먼저 빠르고 내 동생은 엄마 말을 똑같이 들었어도 그 다음에 생각하고 늦게 따라오지만 나보다 어떨 때는 실수가 없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꾸 질문하고 너는 이렇게 하니? 동생은 이렇게 하는 것 같니? 이렇게 해서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는. 그래서 그런 관찰을 하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0세에서 3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4세에서부터는 정확하게 자기 기질이 나타나요. 4세부터는 초등학교 7살까지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 정확하게 자기 색깔이 나타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보수형 어린이 8번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러분한테 하면 이걸로 끝나요. 자, 이거 설명 다 준비했는데 어렵습니다. 얘기하기가. 그 다음에 온화한 평화주의자 형이 또 있어요. 9번 유형입니다. 여기도 준비했지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완벽을 추구하는 모범생 어린이가 있어요. 이 1유형도 다 준비는 했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돕고 싶어하는 도우미 어린이형 2유형입니다. 가슴형이죠. 여기도 무드파예요. 그 다음에 또 성취 욕구가 강한 성취가형 3번 유형입니다. 여기도 무드파예요. 분위기가 좀 돼야 뭔가 막 성취하고 싶고 뭔가 움직이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개성이 강한 낭만주의자형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무드파예요. 그 다음에 관찰하기 좋아하는 탐구자 어린이 형이 있는데 이 어린이 형은 5번 유형이라고 하지만 머리 유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게 관찰하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중하고 충실한 충실가 어린이 형이 있어요. 6번 유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머리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명랑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모험가 형이 있는데 이 어린이도
머리 유형 7번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준비가 됐지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애니어그램 교회에서 얼마든지 하니까 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운 사람도 있고 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린이 지도법이 나와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게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가면 수두룩 빡빡하게 나와 있는 게 이거고요. 학부형 교육이 건 이걸로 차 있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넘어간다고 쉽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이 구분해 내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통해서 부모 양육,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때 어떤 그 애들이 이제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마다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때 어떤 영성이 발달하고 있는가? 또 그 영성 속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신앙교육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서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성격은 시작. 아이가 성장하면서 각 발달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위기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에릭슨은 발달 단계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감정들을 기본적인 강점들을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 위기를 잘 넘기려는 양육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양육할 때 이 노력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릭슨의 심리학적 발달 단계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에릭슨 이 아저씨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자 플러스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는 뭐예요? 3사람 이상 모이는 곳, 가정 안에서도 되고 밖에서도 되는 이런 거죠. 그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알고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간 발달 단계 이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뒤돌아보고 자녀 양육에도 잘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0세에서 1세라고 돼 있죠. 0세에서 1세 맨 아랫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심리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나타나냐? 믿을 건가 말 건가? 나를 믿을 건가 말 건가? 세상을 믿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부분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이 감정이. 그러면 불신이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만 좋고 불신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 불신을 통해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똑같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과업이. 불신과 신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죠. 과업은 신뢰 쪽으로 가기 위한데 확실한 신뢰를 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0세에서 1세 사이에 이 일을 벌써 이미 하고 믿을 건가 말 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영성은 벌써 믿을 건가 말 건가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세에서 1세만 신뢰 불신이 있다가 마는 게 아니라 0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5세 우리 죽을 때까지 씨름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러나 이때 생긴다는 거죠. 이때 생길 때 부모의 양육이 잘 되면 신뢰하는 부분이 커지겠죠.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뭐랄까요? 덕스러운 성품이 생기냐면 희망적인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 그래서 별일이 다 생길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별일이 다 생기는데 이 아이는 계속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0세에서 1세 때 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신뢰 불신에서 신뢰가 생기고 야 한번 해볼까? 괜찮은 세상이네 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는 그 다음 단계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럼 수치심이 몰려와. 근데 다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이 싸움을 또 계속 한다는 거죠. 그게 1세에서 3세.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자존감에서 자기 실행을 했을 때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 확신을 갖는다고.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때는 엄마들이 굉장히 이때 1세에서 3세는 예쁘기만 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아이의 인형, 마스코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엄마가 그냥 막 그 아이의 일까지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들 인격을.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0세에서 1세, 1세에서 3세 요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율성, 수치심.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3세에서 7세에는 주도성, 죄책감. 계속 생기면서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이거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나 환경이 안 좋아서 이걸 다 뒷받침해 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환경 속에 자랐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소망이 되었어요. 그 사랑을 알고부터 그분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 소망이 희망이 되었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살아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몇 살에 시작됐냐? 7살에 시작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그렇지만 뭐가 뭔지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정리는 못했어요. 그러나 너무 행복했어요. 소망을 얻은 거죠. 소망. 그 후로 점점 저는 영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발전시키고 성장 단계를 발전시키면서 지금에 이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분은 40세에 예수 믿은 분도 계셔요. 그런 분은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또 정리하시고 회복하시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미 깔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우리 우리 소그룹 나눔에서 나이 드신 엄마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준 영상을 통해서 나는 우리 애들을 저렇게 키워본 적은 없다. 그래서 너무 상식이 없는 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상식은 조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을 낭비하거나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부터 신뢰와 불신 요 단계부터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0살에서 1세까지인데 이때는 기본적인 신뢰감 대 불신감이 서로 위기가 오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단련을 해요. 신뢰감에 단련을 해요. 단련을 하는데 이게 이기면 뭐가 온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희망이 생긴다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때 과업은 신뢰감이에요. 근데 내 필요를 채워줄 세상이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있다라고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능력. 자, 이때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대접하는 방식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관성 없는 양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불신감의 형성이 확고해진다고 그래요. 더 짙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엄마들이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요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모님, 저 목사님 말씀 믿고 정말 믿고 싶은데요. 안 믿어져요. 이런 분 치료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육의 태도에 대해서. 그때 얘는 앙 하고 울면 엄마가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주고 자리 갈아주고 그냥 뭐 씻어주고 이렇게 돌봐줌으로써 이 아이가 내가 나를 잘 대접하는 그 엄마를 믿고 그런 잘 대접해 주는 걸 보니 나를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양육이 안 되면 불신감에 가로차는다는 거예요. 울든지 말든지 싸든지 말든지 앙앙 울어도 오지도 않아요. 자, 이때 부모가 이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 생일, 태어난 날, 그다음에 그 생일을 잘 챙겨주기 시작하고 첫돌이죠. 그다음에 그 아이 이름 지어주죠. 이름은 축복이에요. 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축복된 아이야. 너는 이렇게 축복된 아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끝없이 평생 동안. 그리고 이름은요. 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는 우리 집 가문에 태어난 아이야 라는 소속감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돌보는 거예요. 너 참 존귀한 존재다. 넌 참 나에게 소중한 아이야. 라는 그런 말들을 아이에게 계속 해주고 그런 손길을 보낼 때 이게 부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은요. 이때 뭘 하면 좋냐. 제가 어느 아기를 낳고 한 2개월 된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 엄마가 잠언을 하나씩 자기가 묵상을 하면서 그거를 읽어서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것을 뭐랄까요? 베란다 사이에 있는 그 문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이를 이제 늘 키우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젖 먹이면서 그 잠언을 읽어주고 아이에게 기저귀 갈면서 그 잠언을 읽어주고 계속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래서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못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거든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클까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며느리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9살인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권사님, 그 손녀 아이가 어떻게 잘 자랐나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는데 사모님 그 아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머리도 너무너무 좋고요. 아이가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책 좀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엄마 잔소리예요. 그 아이가 그러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정말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0세에서 1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재우면 된다. 그러면 나도 좀 쉬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내가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그럼 지금 젊은 엄마들은 한번 해보세요. 뭐 많은 성경 구절 필요 없어요. 몇 가지 성경 구절 마음에 와닿는 걸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그 말씀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해서 주는 말씀으로 감정을 넣어서 한번 계속 들려주세요. 젖 먹일 때, 기저귀 가를 때, 씻을 때. 그래서 아이가 있는 그 자리, 그 근방에 말씀을 적어서
해주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림이 보이시죠? 이때는 1세에서 3세인데 이 그림 그린 아이는 4개월 3일 됐다고 합니다. 뭐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뭐 같아요? 사람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이 아이가 그린 거는요, 뭐냐면 주스를 먹는 아이예요. 주스. 막 사랑이 가슴으로 들어갔어. 주스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여튼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요,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형식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때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별표 빵 붙여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다. 왜 중요할까요? 이때가 뇌가 95%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 치매에 걸리거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뇌가 다치잖아요. 말을 조금만 한 부분만 다쳐도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뇌는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건 95%가. 그냥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뇌 활동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미지의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3살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어야 되죠. 부모님. 갖다 맡기면 절대로 안 돼요. 3살까지. 뇌가 발달하는 굉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이를 맡으셨다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인생에 달린 문제예요. 그 아이는요. 부모의 표정을 봐요. 그리고 부모의 행동을 지켜봐요. 그리고 부모를 모방해요. 그리고 부모를 따라해요. 단어, 억양까지 모방해요. 그래서 3살이 되면 말을 하는데 경상도에서 있는 아이는 경상도 말을 합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났으면 충청도 말을 해요. 이 억양까지 기억에 뇌리에 박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보는 눈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관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들은 부모를 봐요. 부모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대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봐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판단해요. 자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자기 뇌리 속에 이제 기억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이성과 뇌에 박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아이가 보고 익히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엄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우리 엄마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아동은 보다 독립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혼자서 옷을 입어보고요. 또 혼자서 밥 먹겠다고 떼쓰고요. 또 이래요. 뭐든지 하지도 못하면서 예빈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예빈이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떼를 써요. 실수할까 봐 부모님들은 엄마가 해줄게. 지금 시간도 급한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탐색하고 있거든요. 선택하고 내가 선택해보고 그것을 이렇게 한번 입어보는 조작을 한번 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부모가 아이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때 아이들이 뭐가 발달하냐? 자율성이 발달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 중요한 건 이 자율성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이 자율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면 수치심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율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이에게 무제한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자신에게 해롭고 타인에게 파괴적일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과 방종은 다릅니다. 만일 자유롭게 환경을 탐색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해주지 않으면 반대로 아이들은 의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 아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엄마가 항상 옷을 입혀준다든가 밥을 먹여준다든가 하면 아이들은 내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해요. 반대로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일을 막 아이에게 하라고 밀어붙이면 기대하고 강요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밀어붙일 때 자존감 떨어져요. 이러한 자율성 대 수치 및 의심의 이 갈등 속에서 잘 그 과업을 완수해 나가면 이 자율성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의지력이 만들어져요. 의지력. 내가 이것을 해내고 말 거야 라는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력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육학 그 박사들도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래요. 자기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냐. 공부하기 싫은데 자기를 조절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율성. 이걸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절해서 수치심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가 그다음에 자기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 자율성 쪽으로 자신을 나 이거 할 수 있지요? 너 잘할 수 있어. 여기까지. 못하면 엄마가 못하는 부분만 도와줄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세, 3세에 발달하는 영성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대상 항상성은 자, 여기 지금 보이나요? 볼펜 보이죠? 볼펜 보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면 볼펜이 여기 있네. 이성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볼펜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볼펜을 제가 없앴어요. 볼펜이 있나요? 없나요? 볼펜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머리로는 볼펜이 사모님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볼펜이 없어졌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에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죠. 여기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생각한 것을 가슴으로 같이 전달되어서 그대로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안 느껴지네. 그러니 의지력이 나오겠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가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항상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은 항상 내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 가슴에 느껴지나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때는 애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되면 신앙, 영성을 어떻게 길러주냐.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에도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는데, 이때는 대상이 안 보여요. 뭐 하나님, 뭐 엄마, 뭐 다른 사람 조금밖에 안 보이지, 이들의 대상 곧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 옆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함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워낙 저 꼬랑지를 붙들고 살았던 아이인데, 화장실을 가도 화장실 옆에 엄마 여기 있다 소리를 들려도 애는 울어요. 엄마가 눈에 안 보니까 엄마는 없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화장실에 있었던 적도 상당히 많아요. 하도 울으니까. 이게 애들에게 영성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훈련이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그다음에 적절하게 아이들에게 자율성과 이 수치, 회의 이 사이에서 막 그 위기 속에서 움직이는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대응, 얼마만큼 도와줄 건가에 대한 그 대응을 잘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엄마들의 일들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독립하고 싶기도 하고 의존하고 싶은 그 아이의 그 마음 속에서 이 부분을 잘못 관리를 하면 성격 장애아가 나오기 이때부터 성격 장애아적인 시점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컸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이게 나타나요. 성격 장애아로. 그 다음에 때로는 자기애적, 자기만 아는 자기애적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봐.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못 맺잖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시작이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시대에. 근데 너무너무 무심하게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가슴을 쳤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앙교육 어떻게 할까요? 이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가 확 열려지는 시기이니까, 애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듣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 100%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걸 아주 그냥 그대로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얘네들의 신앙의 뒷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3단계입니다. 3세에서 7세인데요. 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충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어딜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유치원 같아요. 친구들을 그렸던 것 같고, 뭐 책상에 앉아 있는 친구도 있고요. 뭐 창문 너머로 보는 친구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뭐 이러면서 어떤 뭔가 장소를 표현하고 행동들로 다 다르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이게 유치원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때는요, 어느 정도 자기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양발 선물을 받았는데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이때래요. 5세 때.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감정도 해주고 폭넓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해요. 나는 뭐 스포츠를 좋아해 라든가, 우리 엄마는 음식을 잘해, 이런 표현을 해요. 누구는 뭐를 잘해, 나는 뭐뭐를 잘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이때는. 그래서 다른 아이가 잘하는 걸 자기가 못하면 이때 오는 것이 뭐냐면 수치심, 아직 정리가 안 된 그 수치심이 다시 내려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때 조심해서 봐야 할 때가 언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3세 이후에는 애니어그램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아이의 색깔이 무엇인지 알아서, 너는 이것을 참 잘한다. 근데 동생은 이것을 좀 잘하는 것 같네. 다름을 얘기해 줄 때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거나 차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잘하니까 한 단계 이것을 한번 더 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그래서 단계를 이렇게 높여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아이의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대단하다. 그래서 이때 실수해요. 막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마우라 두르고 나 슈퍼맨! 나 뛰어내릴 수 있다. 나를 수 있다. 막 할 수 있는 아이가 이때인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잘 사용해야 돼요. 학교 가기 전 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율성의 기회 제공. 해봐라. 엄마는 구경하는 거죠. 잘하네, 잘하네. 어우, 대단한데? 이런 얘기. 너는 특히 이 부분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요. 이때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이렇게 생활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과잉 보호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아이가 많지 않고 작다 보니까 엄마들이 자꾸 과잉 보호하려고 그래요. 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책임의식, 그 다음에 자기 성취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대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에 이만큼 해봐야지. 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때 막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들이 다 갈아먹어요. 막. 내가 해줄게. 레인골드라는 분이 어머니하고 자녀 사이의 심리적 거리와 자녀의 성취 동기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얼마만큼 아이들과 떨어졌을 때 엄마가 불안을 느끼는가. 그래서 어떤 엄마는 내 눈 앞에서 애가 내 눈 앞에 안 보이면 불안하다. 그런 엄마가 있었고 어떤 엄마는 학교 보내놓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하는 엄마도 있고 어떤 엄마는 멀리 여행을 보내놓으니까 나는 불안하다 라고 답을 했어요. 요때 나이의 아이들. 그 결과 어머니하고 자녀 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비교적 길면 길수록 자녀의 성취 동기가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믿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아이를 믿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자녀의 성취 동기는 높다. 한 단계 높게, 한 단계 높게.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는 자기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화장실 혼자 가야 되죠. 친구들 혼자 잘 사귀어 봐야죠. 자기 자리 잘 찾아가야 되죠. 학교 혼자 스스로 갔다가 혼자 와야 되죠. 이걸 준비시키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뭘까? 기회적용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해봐라. 한번 겪어봐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너 다 잘할 수 있잖니? 이렇게 신앙교육 부분에서는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예요. 추상적인 명칭을 이해를 못해요. 사랑이 뭐지? 이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시켜서 신앙교육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애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때 엄마가 다가가서 너 행복하지? 엄마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럼 애가 막 웃죠. 엄마가 날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커.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커. 그래서 사랑이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연관시켜서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삶과 좀 밀접하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 4단계입니다. 8세에서 12세인데 이제 학동기라고도 합니다. 이때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때예요.
이제 단체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비교가 시작돼요. 나는 수학을 잘해. 저 아이는 음악을 잘해. 이렇게 사회 비교를 참여하면서 자존감이 발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자존감이 발달하는 자기를 써먹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번에 학동기 이전에 7세까지 엄마가 해봐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가니까 비교해봐야 돼, 애들하고. 쟤는 저걸 잘하네? 나는 이걸 잘하네? 아, 엄마가 그때 나는 이걸 잘하는 아이라고 했고 쟤는 저걸 잘하는가 보지 하고 발달된 애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발달되지 않은 애는 거기에 수치심을 느껴요. 나는 왜 못하지? 그래서 자기를 잘 실행해서 할 수 있는 아이, 특히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정리가 되면 나 열심히 해서 무엇이 될 거야로 넘어갑니다. 나 열심히 해서 무엇이 될 거야. 나는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무엇이 될 거야? 소방서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때 그래서 꿈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러면서 사회적인 관계도 발달되고 아이들과 사회적인 관계도 발달되고 자기 조절 능력도 상승해요. 이미 생겼잖아요. 저번에. 더 상승해요. 생각과 감정 다 조절할 수 있고요. 복잡한 감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취 동기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사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작되는 기술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입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을 격려하고 칭찬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근면성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잘 안 되면 근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을 열등감에 빠뜨리는 가장 커다란 적은 뭐냐? 이때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공부하는 면이나 생활하는 면에서 스스로 자기 친구나 가족 구성원과 비교하여 부족함을 느낄 때 열등감이 사로잡힌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부모나 선생님들이 자기를 비교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않겠죠. 근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에너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 근면성과 열등감에서 막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결국은 근면성으로 이겨나갔을 때 얻는 힘, 능력은 뭐냐면 유능감이에요. 이게 덕성이라고 해요. 덕성. 유능감. 아, 나 유능하구나. 나 괜찮구나. 이게 곧 자신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깨 딱 펴고 못해도 다른 애 잘하고 나는 그걸 못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신앙교육으로 넘어간다면 신앙교육을 할 때도 추상적인 개념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그런데 어른처럼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을 묻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이 있고 그 후에 가인이 있을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인을 줬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아이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해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과 구절을 연결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의미를 찾아내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이 의미는 이런 의미야. 그 답을 부모들이 엄마가 잘 모르면 한번 찾아볼게. 그리고 엄마가 그 뜻을 한번 너에게 다음에 얘기해 줄게 해서 의미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 사고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대답을 못해주면 아예 성경 되게 허구성이 많아.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성경 공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구절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하는 일을 벌써 8세에서 12세에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해요. 축복은. 너 이런 거 참 잘하는구나. 성경 공부 그 정도 했어. 이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주, 축복이 아니라 저주는 뭐예요? 비교, 절대로 하지 말라. 이건 저주다. 자, 5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단계 또 별표 나왔어요. 아까 3세, 1세에서 3세처럼 중요한 시기가 또 이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인데, 이 5단계인데, 참 어려워요. 아이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부모가 당황스러워요. 또 왜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야, 엄마 말을. 착한 아이가. 우리 착한 딸이 왜 저렇게 변했어? 우리 착한 아들이 왜 저렇게 변했어? 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왜 변화가 생길까요? 생각해봤어요? 사춘기라서 그래, 사춘기라서 그래. 그렇게 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냥.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3세까지 95%가 뇌가 발달하는데 5%가 발달 안 됐잖아요. 이때 발달하는 거, 이때 뇌세포가. 이때 뇌세포의 변화가 확 생겨요. 100%를 채워가는 거죠, 이때. 정말 이 청소년기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딱 좋아하는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건 안 하려고. 엄마가 시키는 것대로 옛날처럼 돌아다니지 않아요. 학원 이것저것 다니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학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소리, 이 소리만 들으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뇌세포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필요 있는 것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많아져요. 연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은 연결해서 제어시켜요. 근데 이때 뇌가 완전히 5%가 싹 이렇게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5%가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이지 완성이 안 됩니다. 근데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이 전두엽이 발전하는데 여기는요. 이걸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앞에 있는 그 뇌인데 인간을 인간답게 생각하고 추론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이 뇌예요. 뇌가. 근데 이때 이 이성적인 부분이 완성이 안 되고 어느 부분만 막 발전하냐면 감성적인 데만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막 한다는 거죠. 절대로 행동하기 전에 생각 안 해요. 생각 못 해요. 이들에게 어떤 시험을 했는데 10대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소셜미디어에 있는 사진 3가지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 거는 중성적인 사진. 그러니까 음식이나 친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좀 위험한 거. 술, 담배, 뭐 마약 뭐 이런 것들을 좀 넣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떤 사진을 제일 많이 선택했을까요? 선택해보라 그랬어요. 네가 관심 가는 대로. 어떤 거였을까요? 야한 거? 야한 거였을까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버튼을 제일 많이 누른 쪽을 눌렀대요. 그러니까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또래 집단에 얼려서 다닌다는 거예요. 감성이 끓은 대로. 그래서 이때 또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할 때, 특히 또래 친구인 거죠. 교회도 친구가 가면 가고 친구가 안 가면 안 가고. 또 친구들이 있을 때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거예요.
이때 아이들한테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 도파민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냥 마약 먹으면 기분 좋고 잠을 안 자도 행복하고 먹지 않아도 행복하는 그런 상태가 도파민이 막 분출된 때라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도파민이 막 분출돼요. 그게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인들도 보면은 왜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나오는 게 도파민이래요.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전화를 해도 좋고, 또 뭐 그냥 만나기만 해도 괜히 실실실 웃음이 나오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도파민이래요. 근데 이 도파민이 청소년 시기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뇌에서 그 감성적인 부분이 막 발달하고 이성적인 건 발달이 안 되니까 판단 없이 막 움직일 판단 없이. 또 하나 이제 아이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직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아니면서 성인기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와 역할의 변화 때문에 혼돈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담도 받아보고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고 부모 얘기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그러할 때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게 딱 될 때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그러면서 자신감을 획득할 때 이때 이 아이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정체감이 확고해진다 이럴 때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감의 발달과 직업에 대한 탐색, 선택, 개인의 정체감이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이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과 현재의 사회 환경 때문에 정체감 형성에 실패하게 되면 정체감 위기, 즉 역할 혼미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의 수렁에 빠져서 무력감, 혼란감, 허무감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얻는 것이 덕성이 힘이 뭐냐면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충성심은 뭐냐? 가치 체계. 이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가치 있잖아요. 그 가치 체계가 어떨 때는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만나요. 그럼 모순이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밖에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네? 이런 모순에 불구하고도 자기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 충성이에요. 너 교회 가야 아무 소용없어. 말씀 소용없어. 돈이 필요해 라고 세상에서 얘기할 때 이때 아이들이 아니야. 믿음이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 안에 흔들림 없이 쭉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흔들려 버리고 뒤집어져 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에릭슨은 이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이 자아 정체감이 유아기, 그다음에 아동기 후기, 뭐 학동기까지 이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준비 기간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면 그 후반기는 성인기는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계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이 확고해지면 우리 외국에 보면은 외국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된 나라들을 보면 청소년기에 이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자아 정체감을 획득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또 봐야 되는 문제죠. 우리 자녀들을. 두 가지가 있어요. 자아 정체감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단서라고 여기는 첫 번째는 각종 가치관 정립입니다. 내 아이가 신앙관이 어떤지, 인생관이 어떤지, 국가관, 공부하는 관, 직업관, 사랑관, 결혼관, 우정관, 각종 가치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가,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가가 틀렸어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 그게 정리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무엇을 하고 살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두 번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특히. 왜 그럴까요?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이런 생각할 새가 없어요. 자기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목표 세운다, 계획할 수 있다, 굉장히 이곳에 소홀하게 돼요. 대학 못 가면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졸업 후에 대학원 갈까, 유학 갈까, 취직은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군대는 가야 되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애들한테. 근데 그 사이에 애들은 막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 없이 그냥 어른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가정에서 자기 아이가 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랬어요. 맨날 만나면 어른들, 너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그런 질문 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아이가 그래요. 뭐 나 이제 커서요. 대통령 될 거예요. 너 간호사 될 거예요. 아니면 뭐 경찰이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목사님 될 거예요. 이게 답을 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있어요? 내가 과연 커서 무엇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즉 자기 앞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유용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에게 자꾸 미래를 묻는다는 거 잘못돼서 그렇겠구나. 그러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얘기도 자꾸 물어볼 수 있고 너는 그러면 뭘 잘하고 있니? 그 잘하는 것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니?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로지도,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 적성, 포부,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이 장차 나가야 할 진로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돼요. 미래에 이런 직업이 잘 맞겠니? 그 직업에서 너는 이런 부분, 디자인 부분에서 차를 디자인할래? 전화기를 디자인할래? 아니면 집을 디자인할래? 뭘 할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다 국영수만 있는 거예요. 국영수, 고등학교 때.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나가야 할 진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설계, 진로 선택이 보다 현명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에서 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자아 정체감이 청소년 때 미완성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릭슨도 어쩌면 우리 인생은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쟁과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는 싸우면서 가는 싸움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걸쳐서 아마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는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빨리 내가 누구인지를 알죠. 내가 누구인지.
자, 이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영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종합성과 정통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내가 아직 다 미완성되잖아요. 그래서 감정만 앞서잖아요. 그때 이성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종합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 즉 부모님, 영적 지도자, 때로는 선생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성과 종합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에게 필요한 시대.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참작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장차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운 일꾼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나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냐면 이 청소년이 항상 감정만 앞서고 막 하던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수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상황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아이가 남자 소년이 남성이 되는 것으로 선포해 주는 것. 성인식 필요해요. 여자 소녀가 여성이 되는 그 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공식적인 우리가 결혼을 공식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그 기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성인식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너는 이제 남성으로서 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여성으로서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를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성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몇 번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는 바보입니다.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요. 이게 축복의 전수입니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 할까요?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이고 이성적인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멘토 역할. 이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인 초기입니다. 여기는 할까 말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젊은 성인 굉장히 정력적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적으로 친밀감과 사회적인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고 해요. 힘이 굉장히 많은 때라는 거예요. 많이 필요한 때고.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나 타인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획득하려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고한 느낌, 즉 자아 정체감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아 정체감이 제대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친밀한 관계 형성에 실패를 겪게 되면 공허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기 쉬워요. 그래서 잘 삐지고 결혼 초기에 엄청 싸우죠. 완성되지 않은 두 성인이라고 선포되어진 그 사람들이 만났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가 돼야 돼.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다 또 애가 나왔네. 쟤가 또 누군지도 몰라. 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교육을 해야 돼.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을 해야 되네. 그냥 얼마나 정체감 혼란이 옵니까? 이렇게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아니면 공식적이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추구하고 실제적인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이 되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겉돌면서 때론 직업까지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 대 고립감의 갈등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해결되었다면 덕성은 사랑이에요.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덕성이 풍부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 확립되었어야 이게 나오는데
안 나오니 어떻게 남 사랑을 합니까? 내 사랑도 바쁜데. 갈망이 많은 거 이때. 불만도 많고. 많이 싸워요 이때. 성인 초기에 발달하는 이 영성이 있습니다. 이때 영성 정상적으로 발달했으면 스스로 성찰을 통한 자기 승인이라는 영성이 나타나요.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승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죠. 대상 항상성 3살 때 나온다 그랬죠. 시작된다 그랬죠. 이 대상 항상성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대상을 통한 항상성.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 시점이 살아나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아니고 계속 이게 발달되어 오면 그분과 내가 뭐가 돼요? 합일이 되어 가기 시작해요. 합일. 그래서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기 때문에 자기 승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승인. 자기 승인이 일어나면 자기 항상성이라는 게 생겨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일치된 신뢰. 나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그래요. 대상, 자기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 실수할 수 있으나 나는 잘할 수 있어. 또 해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스스로 성찰을 통한 자기 승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뭐 하라고 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내 몸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부모의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거.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 결혼을 승인하고 파트너를 환영하고 결혼식에 참여함으로써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인 겁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 부부할 때 이 얘기를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영성이라고 해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나 자신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러한 것이 이제 부부에 있어서 여러분하고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끝나네요. 하나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네요. 45세에서 65세. 이때는 생산성 대 침체 요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생산성으로 가는 거죠. 생산성이 뭐냐?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며 교육시키는 이 모든 일은 인류 문명과 문화를 전수하는 매우 중요한 생산 과업입니다. 지금 인구 줄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아이 하나가 4명의 어른에게 가서 재롱 떨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벌써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생겨온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 잘못됐든지. 또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종류의 업적을 이뤄내는 것도 생산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성은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서 타인과 인류 복지를 위한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위뿐만 아니라 인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국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배려를 해야 되나. 만일 생산성의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적 이득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기 도취 상태에 빠져서 자신을 제외한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는 황폐해지고 자신의 활동은 침체되어 우리가 잘 아는 중년의 위기, 그 다음에 인생 무상, 그 다음에 절망,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생산성 대 침체의 갈등을 잘 여러분이 극복하시면 얻는 게 뭐냐면 배려라고 해요. 배려. 나는 후대에 중요한 생산성을 남기고 간다. 내가 희생했어.
이것을 남기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나보다. 이 성인 장년기에는 발달하는 영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합적 신앙이라고 해요. 결합적 신앙. 이 결합적 신앙은 이유 없는 희생자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세월호가 왜 저렇게 됐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2차 대전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19가 생겼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 나에게는 불편하지만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년, 장년기에 나오는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축복은 나눔입니다. 나눔. 많이 나눠줘야 할 때예요. 가진 걸 독식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자, 노년기입니다. 노년기는 이제 65세부터 죽음에 임박하기까지인데 자아통합대 절망이라는 이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씨름을 하는데 이 노년기는 인간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기로서 성취해야 할 가장 긍정적인 과업은 자아통합입니다. 자아통합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이만하면 잘 살았어. 나는 후회 없이 산 것 같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확신할 때 생기는 힘입니다. 만일 이런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 아, 나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망, 자기가 어떤 것을 희망하고 꿈꿨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련을 갖고 절망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아통합이 잘 되어서 오는 것은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노년의 덕성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이분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가서도 얘기를 잘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다 손녀 얘네들이 와서 고민하고 상담할 때 인생 전체를 자기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알고 그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나이가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이때는 돈 벌 때가 아니에요. 나눠주고 뿌려주고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초연화돼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가 죽음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취해온 업적이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에 발달하는 영성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인. 아유, 우리 아빠는 성인 같아. 저는 우리 엄마 성인 같았어요. 성인. 그래서 성인 뭐예요? 마더 테레사, 예수님의 제자들의 후반기 이런 모습들, 죽음 앞에 조용한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마 축복인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저는 6가지 임종 예배나 많은 장례를 치렀는데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 여러분, 한 인간의 일대기를 지금 처음부터 쭉 들어왔어요. 때로는 이렇게 부모로서 이 강의를 들어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꼭 그렇게 살아오거나 양육받지 않아서 또 양육을 받지 못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그 뒤를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요. 예수 믿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젠 자녀들의 고민을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좀 돼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더 세밀한 일들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공부해서 아이들 그 시기 때마다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음식물은 뭘 줘야 되고 하는 것까지 깊이 알아서 현명한 엄마가 되세요.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 자율성 잊어버려요. 이해하시겠죠? 자, 멋진 엄마, 멋진 상담가로서의 엄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유를 끌게요. 자, 여러분들 스피커 다 켜주세요. 흥명 원사님 한번 해주세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따발청처럼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지금 따라오느라고 바쁜데 무슨 질문을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혹시 네, 반납을 해야죠. 그지, 반납을 해야지. 아, 나 이거 정말 너무 좀 실망스러웠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왜? 성격이 당신은 얼마나 다 들려요. 누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 질문하세요. 오늘 이건 말도 안 되는 상관 너무 그것이 잘 됐어. 나도 만나 볼 거 있는데. 네. 갖고 자, 와서 질문. 안 꺼내고 있었어. 어머니. 주변이 시끄러우면 스피커 아이고, 꺼주세요. 이거는 이제 본인 반납이 스피커 됐고. 꺼주세요. 주변이 시끄러우신 분들. 누가 스피커 꺼주세요. 네, 여보세요? 아니, 김영 집사님 꺼주세요. 네네. 말하시는 분만 음소거를 네, 하셔야 그렇게 죄송합니다. 말하시는 분만 음소거를 지금 할까요? 여기 네. 네. 봉사를 자, 음소거 하다가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서. 제출하느라고 음소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 음소거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네. 제가 질문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네. 강의를 듣다가 이제 이제 성장 발달에 따라 이제 나타나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자존감이 이제 자존감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기부터 이게 잘 해줘야 이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캐치를 못했어요.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돼요. 시작이. 그래서 그 단계마다 과업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층계에 올라올 네. 때 그 과업을 잘 성수해서 그 과업을 맞춰서 적스러운 성품이 잠재되어져야 돼요. 내 몸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힘,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자라서 청소년기에 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하잖아요, 다. 자존감을 막 애한테 막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너가 제일이야 막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높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자존감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맞아야지.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허해요. 속이 펑 틀려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 부담스러운 거야, 부모가. 엄마 일이나 잘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네, 사모님, 저도 질문이요. 네, 은정 집사님. 네, 저 지금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이제 밑에 2학년 7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에릭슨의 그 계단 네네네. 그거를 보면은 이미 많은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거든요. 첫째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더 잘 몰라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더 몰라서 그때 더 많이 놓친 부분들 사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그러니까. 틀을 못 주고 뭐 자율성이나 주도성 이런 걸 이미 못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남아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 나가야 되나.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고 네. 그런 부분이 좀 그렇죠. 고민이 되네요. 맞죠. 저도 이거 가기 준비하면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막, 야, 큰일 났다. 난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막 걱정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막 키웠어요. 내 식대로. 내 식대로 키웠어, 내 식대로. 근데 제가 이 강의를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손주나 손녀가 생긴다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이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부족한 것만 채워주는 엄마. 내가 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는 건 지가 한번 해보게 하고 나머지는 못해? 못하는 것 같아?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끝까지 좀 기다려주고 못한다는 것만 조금 도와서 그것도 잘 못하는 것만 그것만 찾아서 도와주지 다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부터 저희는 문제가 돼요. 왜? 시간에 쫓기니까 얼른 입히고 얼른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부터 막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애가 자율성이 아니라 열등감이 폭증하는 시기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이미 놓쳤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다 놓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놓아놓은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누가 시키지 않고 자기 혼자 했을 때 그 희열이 그 안에 그 세포 안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못 해줬지만 애가 뭔가 엄마 몰래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문제가 발생했지만 기분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들 엄마 몰래. 그 속에서 애는 자랐어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 방해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난 부모들이 방해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뒤따라 다니면서 그 부분만 못하는 부분만 잘 채워지지 않는 부분만 신경 써서 그 부분을 이렇게 도와가면 세포를 하나님이 다 지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엄마들이 만들려고 그래. 작품 애를 만들려고 그래. 우리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돕는 사람이지. 돕는 청지기 돕는 청지기. 애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좋아하는지 관찰하라는 거예요. 뭘 힘들어하는지 상담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육을 쭉 보면서 몇 번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한테 그래도 완제품을 너희에게 주어서 네 앞에 놨단다. 완제품이에요. 애들 완제품 아닌 아이들이 아닙니다. 애들 완성된 아이들이에요. 완성된 아이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미 완성된 아이예요. 완벽해요. 아이로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애는 커요. 그 밑받침을 가지고 크는데 얘는 미완성. 내가 완성품을 만들리. 이렇게 간다는 거죠. 사모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김명호 집사님. 집사님 스피커 끄세요. 스피커. 아니 마이크. 네, 한도 됐습니다. 출연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네. 윤지선 집사님. 윤지선 집사님 뒤에서 참석하셨군요. 네, 지금이라도 강의 들으라고 해도 되나요?
오케이라고 하십니다. 예. 네, 이번 그리고- 강의 그러면은 우리 저기 총무님하고 우리 황명 권사님한테 이렇게 연결해서 네, 연결을 네, 여기 내셔야만 다음 돼요. 주부터 들어오시는 걸로. 그리고 네. 1강은 벌써 떠났고 2강부터는 제가 그 명단이 올라오면 계속 볼 수 있어요. 수요일까지. 네. 그리고 저는 그 이제 돕는 자, 저희도 이제 돕는 거잖아요. 그 도울 네. 때도 정말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저하고 남편하고 도우려고 하는 방향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색깔, 아이의 색깔을 성향, 보고, 기질 음, 거기에다 맞춰야지 내 아, 성향, 내 참. 기질에 맞추면 안 돼요. 부모의 기질에.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 기질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질에 음. 맞춰서 아이가 자라야지 내 기질에 아이를 맞추면 아이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안 따라와요. 근데 이제 좀 모르겠는 게,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사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저희 애들이.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오로지 교회. 근데 교회에서 정말 잘 걷어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는 있어요. 근데 네. 얼마 전에 담임이 전화가 왔는데요. 아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보면 아이가 웬만큼 이제 이게 보이는데 그 기본 역량이나 따라가는 거나 이제 이게 보이는데 그 학원을 다님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과목 있잖아요. 중요하게. 네.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선생님이 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구체적으로? 당연히 영수겠죠. 영수. 예, 영어하고 수학을 이제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돼도 애가 이제 되게 성취적 욕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그러면 좋게 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몇 살이죠? 지금 고1이요. 고1. 근데 아이는 뭐라고 네. 그래요?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만약에 지원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남편하고 너는 제 하고 싶어? 안 사이에서 하고 싶어가 중요해요. 아이가. 수업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성의 있게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들은 보이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집에 잠깐 정전이 돼가지고 그 수업 못 듣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수업 인증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얘가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좀 부모로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되게 가져야 되는 건 영수 위주의 교육이 아니니까 우선은 조금 네. 둬보자는 근데 제가 입장이고. 그럼 잠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 아이의 미래는 영수 가지고 지금 영수 가지고 아이의 미래가 정해지진 않아요. 그쵸. 근데 아이가 어떻게? 과목 속에 학교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뭔가 그런 감정이 혹시 그걸로 인해서 생긴다면 아이가 나는 하고 싶어요라고 정확한 의사가 있다면 조금 몇 개월은 좀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딸의 경험을 보면 우리 딸은 영어는 앞에서 탑이고 수학은 뒤에서 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만 높이면 상위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지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과외를 한 과목만 학원을 보내고 시켰거든요. 근데 열심히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했는데 중간밖에 못 따라가더라고요. 늦게 시작하면. 그래서 네. 못하는 건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지가 생긴 꼴로 잘하는 걸로 그냥 가요. 잘하는 걸로 효부를 봐야지 못하는 거 가지고 자꾸 싫으면 시간 낭비 너무 힘들어. 안 되더라고. 못하는 건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고 잘하는 거. 지가 잘하는 거 가지고 가게끔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 네. 그래요. 이제 12시 5분이라서 지금 또 여러분하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끼리 만났을 때 얘기하세요. 그리고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들었을 때 또 그런 얘기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준에서 본다면 내 아이는 어느 점에 와 있을까? 위치가. 저는 지도만 깔아준 거예요. 어느 점에 와 있을까? 이때 뭘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걸 봐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에게 주셔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창조하셨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자라는지를 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인 기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좋아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엄마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 물을 적마다 들려주시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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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